지금 모로코 에너지 시장에서 5조 원 제한을 거절하는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럽과 중국, 일본까지 모두 뛰어든 초대형 사업에서 단 한 나라가 선택됐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선택이 돈도 기술도 아닌 단 한 번의 구조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지하 700m, 붕괴 확률 78% 속에서 모두가 철수한 그 순간 끝까지 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48시간 9명의 목숨을 바꾼 그 선택이 12년 뒤 한 나라의 운명을 뒤집게 됩니다. 과연 모로코는 왜 5조 원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이 선택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이유,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놀랐는지 알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지하구조 엔지니어로 일한 지 올해로 16회째입니다. 지금까지 11개국 43곳의 붕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숫자들이 때로는 훈장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무덤처럼 짓눌렸습니다. 카자흐스탄 북부 코크체타우 광산. 해발 고도 320m 위에서 지하 700m까지 파고 들어간 갱도 구조물입니다. 지표면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흙 위에 뚫린 구멍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구멍 아래에 9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붕괴 후 14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심박 감지 장비는 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9개의 신호. 희미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파형을 보면서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 지휘소 천막 안은 30명 가까운 인원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유럽 광산구조연합의 수석팀장 베르나르트 카우프만이 감지 화면을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잔여 붕괴 확률 78%입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그가 말한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나도 같은 계산을 했으니까요. 문제는 나는 그 수치를 보고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우프만은 그 말을 끝으로 장갑을 벗었습니다. 연합 소속 팀원 22명이 차례로 장비를 내려놓았죠. 누구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데이터가 결론을 냈으니 사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듯이요. 글로벌 자본 기업 측 감독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철수 보고였겠죠. 그 침착함이 나에게는 오히려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느낀 건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감각이었습니다. 갱도 입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왼쪽 뺨을 스쳤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항상 차갑습니다. 흙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그 공기를 맡을 때마다 나는 14년 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나는 27이었습니다. 충남의 한패광 복구 현장이었죠. 동료 이민혁이 선행 진입 도중 3차 붕괴에 매몰되었습니다. 매뉴얼대로였습니다. 진입 순서도 장비 배치도 탈출 동선도 전부 교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혁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규정이 맞았습니다. 다만 민혁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붕괴음이 아직도 귀 안쪽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흙이 쏟아지는 소리가 아니라 소통이 끊기는 무선 잡음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뉴얼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규정에 더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어긋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오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8%라는 숫자는 옳습니다. 하지만 지하 700m 아래에 9명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박 신호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명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칼리드 알마토프, 32살. 가족사항에 아내와 아이 둘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8개의 이름이 더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나이와 가족수가 적혀 있었죠. 나는 그 목록을 한 줄씩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광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카우프만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습니다. 남은 건 나 하나와 장비 몇 점 그리고 여전히 반응 중인 심박 감지 화면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갱도 안쪽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 귓속의 기억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나는 장갑을 다시 끼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지만 감각이 느껴진다는 사실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지하 700m 아래에도 그 감각이 남아있을 9명을 생각했습니다. 78%면 아직 22%는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위 9개의 파형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장비 가방 2개와 심박 감지기 그리고 꺼지지 않는 화면 하나.
카우프만 팀이 떠난 지 30분이 지났을 때도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추질 않았으니까요. 바람이 천막 외벽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갱도 안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78%.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나도 압니다. 갱도 내벽 균열 분포, 집안 수분 포화 지수, 지진파 반향 패턴. 카우프만이 쓰는 연합표준 붕괴 예측 모델입니다. 업계에서 신뢰도 1등입니다. 나도 같은 모델을 씁니다. 같은 데이터를 넣으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우프만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나머지 22% 쪽에 서 있었습니다. 숫자가 전부라면 나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정을 내린 건 화면을 다시 봤을 때였습니다. 9개의 파형.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신호 간격이 조금 불규칙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산소가 줄고 있다는 뜻이었죠. 심박 하나가 다른 것보다 현저히 약했습니다. 부상자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은 갱도 쪽을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15걸음 떨어진 곳에 현장 구조 자재 창고가 있었습니다. 유럽팀이 두고 간 폐자재가 섞여 있었죠. 강관 파이프, 각형 강제, 낡은 지지 플레이트. 버리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재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설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폐자재로 임시 지지 구조를 짜면 갱도 상단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입 가능한 시간을 벌 수는 있었죠. 자재를 하나씩 눈으로 훑으면서 머릿속 도면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갱도 단면 폭 2m 40cm. 내벽 균열 시작 전까지 수직거리 약 30m. 자재 하중 허용치. 인원 이동 경로. 산소 잔여량 추정치. 숫자들이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가능합니다. 불안정하지만 가능합니다. 진입에서 구조 완료까지 48시간이 한계였습니다. 그것도 2차 붕괴가 없을 때의 이야기였죠.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였습니다. 팀장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 씨, 철수 확인 요망입니다. 카우프만 팀 보고 들어왔습니다. 구조 불가 판정이 나왔으니 현장 정리하고 복귀하세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 안에 들린 강관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복귀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시가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머니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민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5이었던 민혁. 교범을 누구보다 열심히 외웠던 친구였습니다. 규정이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죠. 나는 다이어리를 다시 접었습니다. 14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처음으로 그 기억을 다르게 읽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사라진 건 매뉴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강관을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왼팔 근육이 당겼습니다. 장비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갱도 입구 앞에 섰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또 무너진다면 나도 올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다만 두려움보다 더 선명한 게 있었습니다. 화면 속 9개의 파형이었습니다. 78%면 아직 22%는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아까 중얼거렸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헤드램프를 켜고 한 발을 갱도 안으로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흙이 작게 부서졌습니다. 머리 위 어둠이 깊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 700m 아래에 9개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갱도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닿는 범위가 약 4m. 그 너머는 완전한 어둠이었죠. 발밑은 무너진 암석 파편과 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단단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그리고 가끔은 아무 소리도 없는 구간.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공동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공동은 바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0m쯤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균열을 확인했습니다. 내벽 좌측 상단. 폭 약 40cm, 깊이는 육안으로 확인 불가. 손을 대보니 흙이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추가 붕괴가 시작된다면 진입로 자체가 막힙니다. 퇴로도 함께요. 나는 자재 가방을 내려놓고 내벽 상태를 좀 더 살폈습니다. 균열 끝이 위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들고 들어온 강관을 세우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폐자재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빠르게 훑었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싸움입니다.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갱도 안에서 흙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나쁜 대답이었죠. 강관 2개를 내벽 양측에 세우고 각형 강재를 가로질러 얹었습니다. 지지 플레이트로 접합부를 눌렀습니다. 공구가 없었으므로 손으로 눌러 고정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중이 집중되면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산시키면 됩니다. 하중을 한 점에 몰리지 않게 구조를 엇갈려 배치했습니다. 이것도 설계입니다. 도면이 없는 설계였지만 16회 현장이 머릿속에 도면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지지대를 세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 2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왼팔이 무거웠습니다. 강관이 예상보다 무거웠고 공간이 좁았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로 작업해야 했으니까요. 이마에서 땀이 헤드램프 아래로 흘렀습니다. 짠 맛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래도 구조는 잡혔습니다. 흙 흘러내리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나는 느꼈습니다. 두 번째 균열 지점은 50m 지점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내벽 전체에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천장 일부가 이미 낮아져 있었습니다. 몸을 완전히 숙여야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이곳을 그냥 지나가면 복귀할 때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은 자재로 2지점을 모두 보강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진입 방향을 우선했습니다. 9명이 살아있는 한 구조 경로가 먼저입니다. 복귀는 그 다음 문제였죠. 이 결정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짐작은 했습니다. 다만 그 대가를 치르기로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16회 동안 매뉴얼을 따랐고 오늘 처음으로 매뉴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지대를 세우는 중에 지면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상층부 안반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동작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헤드램프 불빛 안에서 먼지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진동은 멈췄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 갱도가 오늘 나를 삼키지 않기를 그냥 그것만 바랐습니다. 70m 지점을 통과했을 때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고 낮았습니다. 말인지 신음인지 구분되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나는 헤드램프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를 집중했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소리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관을 다시 들었습니다. 왼팔이 저렸습니다. 손끝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구조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530m가 더 남아 있었고 내 손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차 붕괴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두 번째 지지대를 세우고 나서 세 번째 균열 지점을 향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진동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였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지상의 폭발음과 다릅니다. 낮고 길고 끝이 없습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신음하는 것처럼요. 나는 즉시 몸을 웅크리고 내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주먹만 한 것, 손바닥만 한 것, 그리고 얼굴만 한 것. 순서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먼저 떨어지면 큰 것이 온다는 뜻이죠.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숨을 참았습니다. 6초가 지났습니다. 진동이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드램프 불빛 안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30cm 앞이 전부였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폐 속으로 먼지가 들어온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방진 마스크를 끌어올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귀를 열었습니다. 갱도 어딘가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직 무너지는 중이었습니다. 산소 감지기를 꺼냈습니다.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4%. 정상 대기 산소 농도가 21%이니까 이 수치는 위험 경보 기준인 16% 아래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차 붕괴가 갱도 내부 기류를 바꾼 겁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경로가 막혔거나 좁아졌다는 뜻이었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산소 농도 14% 환경에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 2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이미 갱도 안에 15시간 가까이 갇혀있는 생존자들은 체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일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나보다 훨씬 짧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6시간 지나면 구조가 아니라 시신수습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위장이 조여들었습니다. 현실이 숫자로 정해지는 순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추상이 구체가 되는 순간이니까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차 붕괴가 진입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70m 지점에서 들었던 사람 소리의 방향을 기억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80m 지점에서 막힌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천장 안반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높이 약 50cm의 틈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을 납작하게 엎드려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죠. 장비 가방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내 몸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양 어깨가 양쪽 안반에 닿았습니다. 왼팔로 바닥을 짚고 오른팔로 앞을 더듬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 번에 10cm씩이었습니다. 무릎이 암석 파편 위에서 쓸렸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20분이면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하 80m, 산소 14% 환경에서의 20분은 다른 시간입니다. 몸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구간을 빠져나오자 공간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헤드램프를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반응이 느렸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의식 저하였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잠시 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칼리드. 그가 말했습니다. 칼리드 알마토프였습니다. 명부에서 봤던 이름이었죠. 32살. 아내와 아이 둘.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느렸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들고 온 소형 산소캔을 꺼냈습니다. 마스크를 그의 얼굴에 대고 밸브를 열었습니다. 산소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칼리드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인입니까? 예. 내가 대답했습니다. 칼리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갱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쪽입니다. 칼리드가 가리킨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50m쯤 더 안쪽이었습니다. 갱도가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나머지 8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태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사람이 셋, 반쯤 처진 사람이 넷, 완전히 눈을 감은 사람이 하나. 마지막 한 명의 가슴을 확인했습니다. 미약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소 부족이 임계치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장비 가방을 열었습니다. 소형 환기팬, 비상산소캔 3개, 응급처치 키트. 환기팬을 갱도 중앙에 놓고 작동시켰습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갱도 안기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세했지만 달랐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3명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조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가려면 80m 지점 좁은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 사람씩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의식 저하가 심한 사람부터 먼저 내보내야 했습니다. 내가 이 구간을 왕복하면서 한 명씩 이끌어야 했습니다. 체력 계산을 빠르게 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유럽팀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철수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침묵이 왔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리드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들어온 겁니까? 예. 내가 대답했습니다. 칼리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산소 감지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13%. 수치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6시간. 그 안에 9명을 전부 80m 구간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가능한지 다시 계산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조건 아래서만이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원을 80m 구간 밖으로 내보내는데 35분이 걸렸습니다. 의식이 가장 많이 저하된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막사시였습니다. 몸무게가 나보다 많이 나가는 체형이었죠. 좁은 구간에서 그를 앞에 두고 뒤에서 밀면서 이동했습니다. 막사시 멈출 때마다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막삿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간을 빠져나오고 나서 바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인원을 데리러. 두 번째는 혼자서는 좁은 구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앞에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25분이 걸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혼자였으므로 12분이었습니다. 이 왕복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명씩 나올 때마다 바깥의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갱도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네 번째 인원을 데리고 나오는 도중에 왼팔에 이상이 왔습니다. 어깨 아래쪽에서 저린 감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서 작업했으니 당연한 증상이라고 봤죠. 그런데 달랐습니다. 저린 감각이 손가락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감각이 뭉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신경 쪽 문제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한 명씩 내보낼 때마다 왼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감각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여덟 번째 인원을 데리러 돌아가는 길에 지지대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세운 첫 번째 지지대였습니다. 30m 지점. 왕복을 반복하면서 진동이 누적된 탓이었습니다. 멈춰서 손으로 고정했습니다. 왼손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만 버텼습니다. 5분이 지나서야 지지대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식은땀이 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덟 번째 인원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명이었습니다. 칼리드였습니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몸을 조금 가볍게 해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8번의 왕복이 몸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왼팔은 팔꿈치 아래쪽부터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산소 농도가 낮아진 탓인지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탓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는 아까보다 상태가 나아져 있었습니다. 소형 환기팬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이동했습니다. 80m 구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들어가기 직전 칼리드가 멈췄습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팔이 이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칼리드가 좁은 구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뒤를 따랐습니다. 칼리드가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8명을 내보내는 동안 산소 소비가 컸는지 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발을 잡고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왼손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오른손 하나로 밀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암석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느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면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2번과 달랐습니다. 훨씬 컸습니다. 천장 안반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즉시 칼리드의 발을 세게 밀었습니다. 빨리. 그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칼리드가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천장 한쪽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왼팔이 그 아래 끼었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둔하고 무거운 통증이었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쁜 신호였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날카로운 통증보다 압박감이 먼저 옵니다. 나는 오른팔로 칼리드의 발을 계속 밀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칼리드의 몸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간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왼팔이 눌린 채로 멈췄습니다.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안반이 생각보다 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각도를 바꿔서 당겼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 팔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확 끊어지는 감각이 왔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팔 아래쪽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신경 손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어서 구간 밖으로 나왔습니다. 칼리드가 바닥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달려오려 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왼팔은 몸 옆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팔아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랑 바꿀 수 있다면. 칼리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 눈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제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른팔도 움직였습니다. 왼팔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입구까지 아직 80m가 남아 있었습니다. 칼리드를 부축하고 걸었습니다. 왼팔을 몸에 붙이고 오른팔로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 발 한 발.
헤드램프 불빛이 앞길을 비쳤습니다. 갱도 안에 더 이상 사람 소리는 없었습니다. 8명이 이미 나간 뒤였으니까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칼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기대며 걸었습니다. 30m 지점 지지대를 지날 때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세운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흔들렸지만 아직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텨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오는 길이었으니까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패자제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입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숫자를 셌습니다. 9. 전부였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왼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은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입구로 나오는 순간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만나면 뇌가 먼저 반응하고 눈꺼풀이 그 다음입니다. 나는 그 순서를 느끼면서 한 발 한 발 밖으로 나왔습니다. 칼리드가 내 오른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그 마지막 80m를 혼자 걷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빛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보는 하늘이었으니까요. 갱도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우프만 팀은 이미 철수했고 본사도 내가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앞서 내보낸 8명이 갱도 입구 근처 안방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몸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정상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전부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걸었습니다. 9명을 눈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막삿, 이드리스, 타이르, 얼마트, 다울렛, 아슬란, 세이트칼리, 누르란, 그리고 칼리드. 9.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세는 대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편이 더 확실했습니다. 숫자보다 이름이 더 실감났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름 하나하나가 목록이 아니라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왼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5개 모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아래쪽과 새끼손가락 쪽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척골 신경 손상이었습니다. 갱도 안에서 안반에 눌렸을 때 손목과 팔꿈치 사이 신경이 압박을 받은 겁니다. 회복 가능한 손상인지 영구 손상인지는 지금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는 문제였죠. 지금 당장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9명이 먼저였습니다.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3%였습니다. 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본사 팀장이 아니라 안전팀 직원이었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코크체타우 광산입니다. 생존자 9명 전원 구조했습니다. 의료 지원과 이송 차량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9명 전원입니까? 전원입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칼리드가 내 옆에 섰습니다. 전화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나는 바위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북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 넓고 무심한 파란 하늘 아래 나는 처음으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신체가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9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몸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었습니다. 붕괴 신고가 들어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카우프만이 제시한 골든타임보다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신히 안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셈이었죠. 기적이라는 말을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설명이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건 설명이 있었습니다. 패자제 지지 구조 왕복 18번, 오른손 하나, 그리고 칼리드가 버텨준 시간. 전부 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계산 가능한 것들의 합산이 기적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도한 기자가 나중에 한 명 나타났습니다. 지역 매체 소속이었습니다. 유럽팀이 철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독 진입 경위를 물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확인됐으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78% 붕괴 확률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22%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설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숫자를 설명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9명이 더 분명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의료 지원 차량이 도착한 건 3시간 뒤였습니다. 그 사이 나는 바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누군가에게서 물을 구해왔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지하에서 마신 물과 지상에서 마신 물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온도가 같아도 맛이 달랐습니다. 빛이 닿는 곳에서 마시는 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맛을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자 9명의 상태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막삿이 가장 위중했습니다.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의식 저하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생존했습니다. 나머지 8명도 탈수와 저산소 증상이 있었지만 위험 수위는 아니었습니다. 내 왼팔은 의료진이 일시적 신경 압박 손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회복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감수한 대가였으니까요. 카우프만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8%는 맞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그는 22% 쪽에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나는 걸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어떤 결정이 옳고 그른지는 결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의료 차량이 출발하기 전 칼리드가 내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한 대화였습니다. 칼리드는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먼지가 조금 일어났습니다. 차량이 떠나고 갱도 입구만 남았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뚫린 구멍. 지하 700m를 품은 어둠. 48시간 전 나는 그 어둠 속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들어갈 때의 혼자와 나온 후의 혼자는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현장을 다시 떠올릴 때 기억에 남는 건 붕괴 확률이나 산소 수치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갱도 안에서 처음 들었던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리일 겁니다. 9명 전원 생존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왼팔이 아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멀쩡했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 대가가 팔 하나라면 싸게 치른 셈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국 비행기 티켓은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발권한 것이었습니다. 출발일은 구조 완료 이틀 뒤였죠. 나는 그 티켓을 호텔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왼팔은 부목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 부위의 회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감각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카자흐스탄 북부의 황토빛 벌판이 보였습니다. 티켓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산으로 다시 들어갈 사람이 있는지를요. 들어가서 다음 사고를 막을 사람이요. 티켓에 찍힌 날짜와 내 왼팔을 번갈아 봤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대답이었지만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코크체타오 광산은 붕괴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갱도 내부의 노후화된 지지 구조가 2차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건 이 광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사고는 반복됩니다. 카자흐스탄 북부의 광산 시설 대부분은 구소련 시대에 지어진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설계 기준이 오래됐고 정기 점검이 부실했습니다. 붕괴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언제 어느 갱도에서 일어나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죠. 나는 비행기 티켓을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귀국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본사팀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팔 상태는요? 쓸 수 있는 팔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승인인지 묵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칼리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퇴원 후 처음이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광산 현장 인근 식당에서 칼리드를 만났습니다. 칼리드는 이번 때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귀국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리드가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고를 막는 게 진짜 구조입니다. 칼리드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접근권, 집안 조사 데이터, 그리고 작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을 나왔을 때 해가 높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조사였습니다. 코크체타오 광산갱도 전체를 도면으로 옮겼습니다. 집안 수분 포화 지수를 측정하고 내벽 균열 분포를 구간별로 기록했습니다. 구소련 시대 설계 도면과 현재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수치들이 쌓일수록 문제가 선명해졌습니다. 갱도 32곳 중 16곳이 즉각적인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16곳도 2년 이내에 대규모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전체 갱도의 100%가 어느 수준이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광산 운영사에 제출했습니다. 2달이 지나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예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서 다시 왔습니다. 갱도 하나당 보강 비용이 사고 발생 시 손실 비용의 5%도 안 됐습니다. 그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담당자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다시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닫힌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을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3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6곳, 그 다음 해에 10곳. 나는 공사 현장마다 직접 들어갔습니다. 왼팔 감각은 8개월 만에 일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새끼손가락과 약지의 끝부분은 여전히 둔했습니다. 하지만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도 처음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를 낯설게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기 시작한 건 말 때문이 아니라 함께 갱도에 들어간 횟수 때문이었습니다. 칼리드는 이 과정에서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접근권이 막힐 때마다 연결을 만들어줬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배석했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갱도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 지역에서 다른 어떤 직함보다 더 강한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년째 접어들 무렵 칼리드가 에너지부 산하기관의 안전자문직을 맡았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작업을 더 넓게 펼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코크체타오 한 곳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역의 광산으로 안전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습니다. 조사와 보강과 교육이 반복됐습니다. 작업자들에게 갱도 안에서 조기 붕괴 징후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소리, 진동, 균열의 변화 속도. 매뉴얼이 아니라 감각으로 읽는 법을요. 16해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것들을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작업자들이 스스로 위험 구간을 짚어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것이 진짜 시스템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코크체타오 광산의 사고 발생률은 붕괴 이전 대비 90% 감소했습니다. 인접한 3개 광산까지 안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작업자 사망 사고는 12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매년 현장에 투입되는 수백 명의 이름이요. 그 이름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귀국을 미룬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도 2번 전화로 때웠습니다. 그 미안함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사고를 막는 게 진짜 구조라는 말을 혼자 중얼거릴 때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그 아무 일도 없었음이 내가 이 현장에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마티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텐시안 산맥이 구름 아래로 보였습니다. 산의 높이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코크체타오가 있었습니다. 갱도가 있었습니다. 12년 전 내가 혼자 들어갔던 그 어둠이요. 지금은 그 어둠 안에 새 지지대가 있고 안전 매뉴얼이 있고 훈련받은 작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알마티로 향하는 이유였습니다. 회의실은 22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텐시안의 설봉이 보였습니다. 내가 비행기 안에서 봤던 그 능선이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같은 산이었죠. 테이블은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15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국부펀드, 외국 자문단,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기업 대표들. 5조 원 규모의 광역 에너지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파트너십 선정을 위한 최종 회의였죠. 나는 그 자리에서 칼리드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2년 전 갱도 안에서 처음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초점이 또렷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컸습니다. 카자흐스탄 북부와 동부 에너지 자원 개발을 묶는 1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광산, 가스,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참여 후보는 4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유럽 광산 구조 연합과 글로벌 자본이 연합한 팀, 미국계 에너지 펀드 2곳,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과 에너지부 협력 파트너십 팀. 나는 마지막 팀의 기술 총괄 자문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위를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칼리드가 부탁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럽 팀 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숫자들이 들렸습니다. 수익률, 레버리지 비율, 20년 시뮬레이션. 익숙한 언어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텐션의 정상이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는 거기 있었습니다. 갱도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빛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팀의 발표가 먼저였습니다. 데이터가 촘촘했습니다. 수익률 추정, 리스크 분산 모델, 글로벌 레퍼런스. 화면 가득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12년 전 카우프만이 78%를 제시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냉정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듣는 내내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팀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숫자도 있었지만 한 장의 사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12년 전 코크체타우 광산 입구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갱도에서 막 나온 직후였습니다. 왼팔을 부목에 고정한 채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미 그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 구조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78% 붕괴 확률 앞에서 혼자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9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지 않고 12년을 이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이 지역 광산의 사고 발생률은 90% 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려는 것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린 선택을 기억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의 산이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물컵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칼리드를 봤습니다. 칼리드는 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12년 전 갱도 안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이 없었고 지금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빈 것이 아니라는 건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한국 파트너십 팀이 선정됐습니다. 회의 종료 후 유럽팀 수석 대표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긴 게 아니라 신뢰가 이겼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떤 승리는 경쟁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옵니다. 오늘이 그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칼리드가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12년 전 의료 차량이 떠나기 전에 내 오른손을 잡았던 그 방식으로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텐션의 설봉이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나는 왼손을 들어봤습니다. 새끼손가락 끝의 감각은 여전히 둔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그 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자리가 눌렸기에 오늘 이 복도에 서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날 이후 나는 종종 78%라는 숫자를 떠올립니다. 카우프만이 제시했던 그 숫자요. 그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닫아버린 22% 안에 9명의 심박이 있었고 칼리드가 있었고 12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지하구조 엔지니어로 일한 지 이제 28해째입니다. 그 사이 22개국 67곳의 현장을 다녔습니다. 갱도 안에서 맡았던 흙냄새와 금속 냄새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하구조 엔지니어가 맡기에 가장 좋은 냄새입니다. 칼리드는 이 사업의 에너지부 측 총괄 차관이 됐습니다. 나는 기술 총괄 자문으로 계약했습니다. 알마티와 서울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지난 명절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오늘 회의실의 만장일치보다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결정이 옳은지는 나중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갱도 입구 앞에서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그 순간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22%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내가 가진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만든 건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계산으로 도망친 자들과 끝까지 남은 한 사람. 결국 세상을 바꾼 건 신뢰였습니다. 나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28회째가 계속됩니다. 갱도는 또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28회째의 답입니다. 돈은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선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국 모로코가 선택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단 한 번에 포기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남았던 그 선택이 12년 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계산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신뢰입니다.